네, 안녕하세요. 3부 진행을 맡은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올리브 오은미입니다. 3부 저희 이번 시간에는 IRP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연금 이해력 테스트에서 실제적으로 점수가 가장 낮았던 영역이기도 하고 답변자분 중에서 모르겠다라고 답변하신 비중이 가장 높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IRP가 이름부터 영어라 조금 어려우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그 제도를 쭉 설명하기보다는 이 IRP가 어떤 분들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지 그 필요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 나가 볼까 합니다. 네, 도움 주실 전문가 분들 모셨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윤치원 연구위원님,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 연금 컨설팅팀 김민정 선임님. 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특히 김민정 선임님께서는 지금 현장에서 IRP 전문가로 많은 고객분들 만나고 계시고 세무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도 네, 좋은 정보, 생생한 정보들 많이 전달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봅니다. 네, 저희 오늘 IRP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IRP가 뭘까요? 저희가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기에 앞서서 이 IRP가 뭔지 그 큰 밑그림부터 한번 그리고 가보려고 합니다. 네, 윤치선 팀장님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IRP가 과연 뭘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IRP를 설명드리겠습니다. IRP는 영어로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IRP가 된 거고요. 한국말로 해석을 해보면 개인형 퇴직연금이 되겠죠. DB/DC형은 이제 회사에서 설정을 하는 퇴직연금 제도인데 이거를 처음에는 그거를 가입을 다 하시죠. 하는데 요즘 회사 이직이 많으시잖아요. 뭐 A 회사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B 회사로 옮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A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는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따로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퇴직금을 B 회사에다가 넣을 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IRP가 도입이 됐었고요. 그래서 A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들을 받은 다음에 넣고 B 회사 다니다가 C로 가면 또 B 회사에서 받은 것도 넣고 이렇게 해서 굴리시다가 실제적으로 은퇴를 하시는 그 시점에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원래 개념은 이거였는데 이제 제도가 도입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가 조금씩 변경이 됐죠. 그래서 근로자분들만 가입 원래 가능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뭐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하시게 바뀐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퇴직금만 처음에 이제 넣을 수 있다가 나중에는 추가적으로 노후를 대비해서 본인이 이제 납입을 더 하실 수도 있게 이런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IRP 어떤 분들이 알아야 할까요? 네, IRP 이런 분들이 알아야 한다. 첫 번째, 노자금 저축 여력이 400만 원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 IRP 필요합니다. IRP를 활용해서 연금 계좌에 돈을 더 많이 넣으면 세제 혜택도 더 늘릴 수 있다. 이런 맥락일 텐데요. 네, 대표적인 게 아마 세액공제일 것 같습니다. IRP 하면 세액공제 700만 원 떠오르기는 해요. 알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부터 정리를 한번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IRP하고 연금저축을 소득세법에서는 연금계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연금계좌의 기본세액공제 한도는 700만 원이에요. 사실 이거 기본세액공제 말고도 ISA를 활용해서 추가세액공제를 받는다든지 또는 만 50세 이상자분들에게 추가세액공제를 더 준다든지 이러한 추가세액공제가 있긴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IRP를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이 세액공제 한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본세액공제 700만 원에 대해서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세액공제가 700만 원인데요. IRP를 가입 안 하고 연금저축만 단독으로 가입한다고 하면 이 700만 원을 다 챙기실 수가 없어요. 더욱이 고소득자 분들 있죠. 총 급여가 1억 2천이 넘어가시거나 총 급여 외에 이제 기타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이러한 종합소득이 발생해서 종합소득 금액이 1억이 넘어가시는 이제 고소득자 분들은 400만 원 이상 추가 저축할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만 단독으로 가입하시면 300만 원까지밖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400만 원 이상 추가 저축 여력이 있으시거나 특히 이제 고소득자 분들 같은 경우는 IRP만 단독으로 700만 원을 채우시거나 아니면 연금저축과 섞어서 700만 원까지 채우셔야
연금저축하고 IRP를 섞으셔야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 그 윤치선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IRP 계좌 안에는 회사에서 넣어주는 퇴직급여분이 있고요. 개인 근로자분들께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넣은 개인 납입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세액공제 부분은 개인 근로자분들이 넣으시는 이 노후 자금에 해당하는 혜택이라는 점 한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그 400만 원, 700만 원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니까 조금 감이 안 와닿죠. 연말에 그러면 과연 얼마의 세금을 돌려받는지 좀 금액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액으로 400만 원만 세액공제를 받았을 때랑 700만 원만 세액공제를 받았을 때 일단 4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율 13.2%를 적용하면 52만 8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700만 원, IRP를 추가해서 700만 원까지 하신다면 92만 4천 원으로 대략 40만 원 정도의 세금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이 세금 차이는 제가 세액 공제율을 13.2%로 가정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총 급여가 이제 5,500만 원 이하이시거나 아니면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이 공제율이 13.2%가 아닌 16.5%로 더 늘어나죠. 그럴 네. 경우에 이 공제 금액 차이는 4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으로 더 늘어납니다. 그러시군요. 여기서 지금 총급여란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총급여라는 게 저희가 세금 떼기 전 연봉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맞아요. 세금 떼기 전 총 수령 금액에서 네.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총급여. 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연말정산 시의 총급여랑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방금 세액공제 700만 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보았는데 이 부분들은 비교적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닐 거란 말이죠. 네. 연구위원님 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지금 이거 화면을 좀 보시면요. 저희가 IRP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추가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그리고 두 번째가 과세이연, 세 번째가 저율의 연금소득세 부과, 네 번째가 다양한 상품 투자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전에 그 추가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제가 과세이연 부분이랑 저율의 연금소득세 부과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이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IRP 계좌에 자금이 들어갑니다. 이게 퇴직금일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납입한 돈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넣었을 때 이거는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세금을 전혀 안 냅니다. 일반 계좌에다가 저희가 금융상품 펀드라든가 이런 거 투자를 했을 때는 그걸 샀다 팔았다 하면서 팔 때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이제 국내 주식형 펀드는 세금이 적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15.4%, 채권형 펀드도 15.4% 세금을 내는데 IRP에서는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더라도 전혀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운용을 할 때 세금을 떼고 다시 운용되는 것보다 세금을 안 딴 상태에서 계속 굴리면 복리 효과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년, 2년에서는 차이를 못 느끼시겠지만 10년 혹은 20년이 된다 이러면은 큰 차이로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저율의 연금소득세 부과라는 부분도 이게 중요한데 결국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거를 이제 연금으로 이제 수령을 하시는데 그때 받는 세금도 일반적인 세금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죠. 내가 배당금을 받는다. 아니면 그 해외 펀드를 매매해가지고 수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15.4% 세금이 나오는데 이 IRP를 운용했을 때는 3.3에서 5.5%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퇴직금은 원래 이제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지만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그 내야 되는 퇴직소득세의 70% 수준의 세금만 내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금소득세가 상당히 저렴하다. 이 두 가지 혜택을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과세 이연 부분 설명 주셨어요. 세금을 나중에 낸다. 이 부분 말씀 주셨는데 제가 정말 실제적으로 주변에 보니까 해외 펀드나 해외 ETF 하기 위해서 IRP 계좌 텄다, 연금 계좌 텄다 이러신 분들 많이 봤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외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세제적으로 더 뭔가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유리한 점이라는 건 제가 이제 방금 설명을 드린 이제 과세이연하고 저율의 연금소득세 부과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해외 ETF나 해외 펀드를 일반 계좌로 투자하면은 이득에 대해서 15.4% 세금을 내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연금 계좌, 그러니까 특히 그 중에서 IRP에다가 투자를 하실 경우는
운영하는 동안 세금 안 내고 나중에 세금 날 때도 3.3에서 5.5% 정도만 내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거죠. 세금 걱정 없이 길게 운영할 수 있다. 세금은 나중에 조금만 내면 된다. 그리고 비교적 세금 부담이 있는 해외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 이런 IRP, 과세 이연 효과 이용하면 네, 이득이 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이게 IRP 같은 경우에는 장기로 투자를 하는 계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효과가 뭔가 좀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역할이 있겠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IRP와 같은 연금 계좌의 장점 중에 빠지지 말아야 할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바로 손익 통산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 계좌에서 투자했을 때는 손실과 수익을 통산해주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 계좌에서 A 상품에 투자를 해서 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했고 B 상품에 투자해서 2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손실이 발생한 상품에 대해서는 과세를 제외합니다. 그리고 이익이 발생한 500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 금액이 이제 500만 원이신 거죠. 그리고 이 500만 원에 대해서 이자나 배당 소득세 율인 15.4%로 과세를 해요. 근데 반면에 연금 계좌는 운용 기간 중에는 세금 안 떼죠. 세금 안 떼다가 인출할 때 과세를 하는데 이때 인출 시 연금 계좌 안에 있는 손익을 구분하지 않고 통산하고 과세를 합니다. 방금과 동일하게 500만 원의 이익이 났고 200만 원의 손실이 났을 때 과세 대상 금액은 이 두 손익을 통산해서 300만 원이 과세 대상이고요. 또 연금에서 인출할 때 연금 형태로 IRP에서 인출할 때 연금 형태로 인출하게 되면 이 300만 원에 대해서 5.5에서 3.3%의 낮은 연금 소득세율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혜택 중에 하나죠. 최근에는 연금을 가지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과거에는 연금을 가입하는 목적이 세액공제가 단순했다면 요새는 세액공제는 기본이고 거기에 투자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 있어서도 이 연금 계좌의 손익통산은 빼놓을 수 없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손익통산 이렇게 말로 하니까 좀 어렵긴 한데 그냥 요점만 말하면 손실 난 만큼 그만큼 세금 좀 줄여줄게 뭐 이 정도로 쉽게 이해를 해봐도 될까요? 맞아요. 네. 간단합니다. 네, 저희 지금 세금 관련된 이슈들 좀 다뤄봤는데 언뜻 듣기에도 지금 몇 가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 금액이 그만큼 늘어나고 세금은 나중에 조금만 내면 되고 그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합산한 금액만 세금을 물게 할게 정도 정리되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는데 이게 딱 70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는 건가요? 그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이기 때문에 700만 원만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어디까지나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얘기하는 거지 불입 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의 불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 세액공제는 연간 700만 원까지 해주는데 대체 왜 나머지 1,800만 원까지 돈을 넣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약간 오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8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빼면 1,100만 원이잖아요. 이 1,100만 원을 실제로 넣으면요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못 받는 건 맞는데 이 세액공제 말고도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과세 이연되는 부분 그리고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부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들은 그냥 누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금을 안 내고 계속해서 운용을 하고 나중에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내고 특히 이제 손익통산 부분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혜택도 그대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결코 이게 뭐 손해를 보는 과정이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다시 드리는 말씀인데 나중에 이제 연금을 받을 때 이 1,100만 원 그러니까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서 넣었던 돈에 대해서는요 세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그러니까 연금소득세를 받는 부분은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이랑 그리고 운용이익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연금소득세를 내는 거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면
결코 뭐 1,800만 원까지 꽉 채우시는 게 나쁜 게 아니다라는 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후 자금 저희가 준비하는데 필수적인 연금 계좌 이야기들 나누고 있고 그 가운데 저희가 잘 모르고 있었던 IRP 관련된 이야기들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좋은 점만 막 이야기를 했는데 예리하신 분들도 눈치채셨죠? 그러면 주의점이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점들은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있겠죠? 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중도 인출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55세가 돼서 연금 개시하기 전까지는 내가 IRP에 돈을 넣은 금액을 인출하시려면 법적 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어야지만 인출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집을 사거나 뭐 전세를 얻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파산하거나 이러한 사유들이 있어야지만 연금 개시 전에 중도 인출이 가능한 거고 그런 사유가 없으면 중도 인출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 지금 그 실시간으로 많이 채팅방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 저희 그 정혜원님 보시면 이런 질문 올려주셨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야기랑 많이 비슷한 건데 세액공제 안 받고 넣은 금액도 중도 인출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이야기 올려주셨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IRP 일단 입금을 하면 내가 입금한 돈으로 세액공제를 받았던 안 받았던 이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출금할 때는 해당 사유가 있어야지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정말 법정 사유 뭐 아프거나 가족이 아프거나 뭐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던가 이런 사유가 아니지만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이럴 땐 어떤 식으로 좀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런 사유 없이 내가 IRP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하면 해지하셔야 돼요. 네. 사실 내가 IRP 입금한 돈 중에서 전체를 찾는 게 아니라 일부만 찾는다고 하더라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지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해지하는 것만으로도 속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지를 하면 이게 연금 수령이 아니다 보니까 아까 저희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3.3에서 5.5%의 저율 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16.5%의 기타소득세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는 사실 내가 세액공제 목적으로 가입한 것도 굉장히 좋지만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 기간까지 세트로 묶고 가셔야 이 연금 계좌의 혜택을 고스란히 챙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지금 진행자분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부득이하게 내가 피치 못하게 찾아야 할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연금저축계좌는 중도 인출이 자유로워요. 내가 입금하고 출금하고 내 맘대로 하실 수 있거든요. 연금 개시 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적립 기간 동안에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에 나눠서 적립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실 때는 이 중도 인출이 자유로운 연금저축 계좌에서 인출을 하시고 나중에 여유가 있으실 때는 다시 또 추가 불입을 하시고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신다고 하면 내 상황에 맞게 인출과 입금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RP 필요하신 분들 첫 번째 유형 어떤 분들이다? 노후자금 저축 여력이 400만 원 이상이신 분들 필요합니다. 연금저축 400만 원에다가 IRP 활용하시면 세액공제 7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고 세금 같은 부분도 운영하시는 기간 동안은 신경 쓰지 마시고 투자하시다가 나중에 조금만 그리고 이익 난 부분, 손실 난 부분 상기해서 합산한 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한 금액만 세금을 낸다. IRP 활용하면 이런 혜택들을 최대한 누릴 수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IRP 아셔야 하는 분들, 알면 도움되시는 분들 유형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개인분들이 이렇게 노후 준비를 위해서 납입하는 계좌가 IRP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급여를 받는 계좌가 바로 이 IRP이기도 한데요. 퇴직할 때 회사에서 IRP 계좌 만들어 오세요 해서 여기에 퇴직급여를 싸준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계좌구나라고. 네, 맞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에 보면요. DB형이든 DC형이든 이 퇴직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이 실제로 퇴직을 하게 돼서 퇴직금을 수령받을 때는 일단 IRP 계좌로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군요. 저희가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무조건 IRP로 받는 게 필수인지
네, 예외 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해요. 아, 그죠. 네. 예외 적용도 있어요. 굉장히 마이너한 부분이긴 한데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이신 분들, 그다음에 55세 이후에 퇴직하시는 분의 퇴직급여는 IRP로 의무 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퇴직하시는 분들이 이 IRP를 이용해서 퇴직금을 수령하세요. 왜냐하면 이 IRP를 이용해서 내 퇴직금을 연금 수령했을 때 절세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내 퇴직금의 30%에서 40%를 절세를 해줍니다. 퇴직금 자체가 목돈이잖아요. 내가 장기간 근속하는 기간 동안 쌓아왔던 목돈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금도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30%, 40% 절세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1,00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시금 수령한다고 하면 이 1,000만 원에 대해 세금 절세가 없어요. 절세 없고 한 번에 다 납부하셔야 되는데 내가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한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에서 30%, 40%가 절세된 600만 원 또는 700만 원을 납부하시는 건데 이 납부도 한 번에 일시금으로 납부하시는 게 아니라 연금 받는 기간에 따라서 분할 납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연금 받는 10년 이내 기간 동안에는 내 퇴직소득세의 30%가 절세가 되고요. 10년이 넘어간 11년 차부터는 40%가 절세가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퇴직자분들이 IRP를 이용해서 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게 절세 측면에서 무조건 유리하십니다. 이게 퇴직급여가 액수가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제가 네네. 오랜 기간 일한 걸 받는 금액이기 그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금도 무시 못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세금의 30%에서 40%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네, 꼭 알아두면 활용하셔야 굉장히 돼요. 네, 맞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55세가 넘더라도 55세 이후라 하더라도 IRP로 받더라도 일시금으로 그냥 받으면 절세는 없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이해하면 되죠. 무조건 IRP에 내가 퇴직금을 넣었다고 해서 절세가 되는 게 아니라 IRP에 넣으셔서 연금으로 수령하셔야 절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연금으로 받는다는 말을 지금 여러 번 하셨는데 연금으로 받는다. 이게 구체적인 조건이 어떤 식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절세 포인트가 이제 연금 수령인 거죠. 제가 현장에서 퇴직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퇴직금 절세 컨설팅을 이제 자주 하는데 네.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퇴직금을 IRP로 받아야 한다. 요건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인사팀에서 요청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퇴직금을 IRP로 받았을 때 절세를 할 수 있다까지도 알고 계시는데 이 절세의 키포인트인 연금 수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네. 내가 IRP를 통해서 내 퇴직금에 대한 절세를 하시고 싶으시면 이 연금 수령 요건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연금 수령 죄송합니다. 연금 수령 요건이 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하시려면 만 55세 이후이셔야 돼요. 그리고 연금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셔야 하는데 퇴직금이 들어간 연금 계좌는 가입일로부터 5년의 요건은 필요가 없고 만 55세만 넘으시면 돼요. 그래서 퇴직금의 연금 수령 요건은 만 55세만 넘으시면 되고요.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 한도를 지켜서 인출하시면 됩니다. 이 연금 수령 한도는 국가에서 절세를 해주겠다고 하는 절세 한도거든요. 네. 내가 인출하는 금액 중에서 이 한도까지는 절세를 해주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절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한도를 어떻게 구하느냐? 내 계좌 잔액을 자녀 수령 기간으로 나누는데 그 나눈 금액에서 120%까지가 이 절세 한도인 연금 수령 한도예요. 자녀 수령 기간은 사실 연금 가입 일자에 따라서 10년인 경우도 있고 5년인 경우도 있는데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하신 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자녀 수령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1987 65431 이런 식으로 10년을 카운팅 하거든요. 퇴직금이 들어간 첫 해년도에 2021년 퇴직금이 들어가고 연금 개시가 가능한 첫 해에는 내 계좌 잔액을 나누기 10 한 거에 120%, 그 다음 연도에는 나누기 9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한번 실제로 금액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퇴직금이 들어간 1년차, 연금 개시 가능한 1년차는 1억 원을 나누기 10 하고 거기에 120%를 구하면 1,200만 원이에요. 네. 이 1,200만 원이 연금 수령 한도이거든요. 연간 인출하시면서 절세 받을 수 있는 한도이기 때문에 이 1,200만 원 내가 자유롭게 연간 인출하실 수 있어요. 인출 횟수도 제한이 없습니다. 일시금으로 인출하셔도 되고 뭐
매월 나눠서 분할 인출하셔도 되시고, 다만 이 1,200만 원을 초과해서 인출하는 금액은 인출은 되시지만 절세를 못 받기 때문에 전체 기간의 연금 수령 한도를 맞춰서 인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1,200만 원을 인출하고 남은 잔액을 나누기 9 하는 거죠. 나누기 9해서 거기에 120%를 구하면 1,173만 3천 원. 그리고 그 다음 연도 3년 차에는 남은 잔액을 나누기 8, 이런 식으로 해서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합니다. 네, 실제적인 예까지 설명을 해주셔서 네, 저희가 훨씬 더 이해하기도 편했던 것 같고요. 이게 궁금한 게 연금이다 보니까 일종의 노후의 어떤 자금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노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오랜 기간 네,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꼭 10년에 걸쳐서 받아야 하는 건 아닌가요? 예, 그거는 아니고요. 네. 이게 국가에서 정한 거는 최소한 그거 이상은 이제 연금을 받아라. 그래야만 연금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어떤 측면에서 지정을 하신 겁니다. 당연히 더 길게 받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길게 받으면 길게 받을수록 뭐 좋은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IRP에서도 예를 들어 뭐 보험사 같은 경우에서 보험사 같은 데서 이제 IRP를 가입하셨을 때는 종신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신이라는 거는 본인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선택지도 존재합니다. 네, 저희 두 번째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IRP 이런 분들이 알아야 한다. 두 번째 경우 이직이나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 네, 회사에서 퇴직급여 넣어줄 텐데 그러려면 IRP 계좌 만드셔야 됩니다. IRP 계좌 만드셔서 고기로 이제 퇴직급여를 넣어주실 텐데 55세가 안 되신 분들은 네, 이 IRP에 받으셔서 열심히 운용하고 투자하시면 되고 55세가 넘으신 분들은 네, 꼭 이 IRP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으셔도 되지만 네, IRP 계좌 만드셔서 이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을 하시면 네, 그 퇴직소득세, 퇴직연금 그 세금을 30에서 40% 가까이 네, 줄일 수 있다.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럼 이제 세 번째 IRP 이런 분들이 알아야 한다. 과연 어떤 분들이 알아야 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분 같은 경우는 네, 과세 혜택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IRP를 통해서 이렇게 과세 혜택을 늘리고 꼼꼼하게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IRP는 투자 기간이 긴 계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납입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연금 수령 기간 동안 어떻게 운용할지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연금저축만으로 부족할 수 있는 IRP만의 강점 중 하나 바로 투자 상품의 차이인데요. 네, IRP가 필요한 세 번째 분들, 다양한 상품으로 자산 배분하고 싶은 분들 맞죠? 네. 맞습니다. 연금저축계좌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자산 배분이거든요. 연금저축을 가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 증권사, IRP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금융회사에 가서 다 가입하실 수 있는데 이 연금저축계좌는 내가 어느 금융기관에 가입했는지에 따라서 내가 투자하고 싶은 상품이 결정이 되죠. 근데 이 IRP는 그게 아니에요. IRP는 내가 은행에 가입했든 보험사에 가입했든 증권사에 가입했든 이 계좌 하나에서 원래금 지급형 상품인 예금에서부터 실적 배당형 상품인 펀드, 리츠, ETF까지 하나의 계좌 안에서 다양한 자산 배분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다양한 계좌인 거죠. 네. 더 확실한 자산 배분이 가능하다. 네, 맞아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품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상품들 투자 가능한 건가요? 예, 이거는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에서 가입 가능한 상품을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원리금 지급형이고요. 두 번째는 실적 배당형입니다. 그리고 가입 가능한 금융기관을 구분을 해보면 이제 뭐 증권 업종이 있을 것이고 은행 업종이 있을 것이고 보험 업종이 있을 겁니다. 이거에 따라 가지고 뭐 가입할 수 있는 게 공통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특정 업권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원리금 지급형 부분인데요. 이거는 대부분의 업권에서 뭐 다 동일한 거를 가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예금이 있겠죠. 뭐 은행 예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축은행에서 판매하는 예금도 있습니다. 은행 예금보다 아무래도 금리가 약간 높을 겁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만드는 ELB 같은 상품도 이게 원리금 그 보장형이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보험사에서 그 제작하는 이율 보증형 보험 이런 것들이 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실적 배당형 상품을 보시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업권에서 가입 가능한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는 펀드가 있을 겁니다. 종류는 많죠. 뭐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뭐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뭐 자산 배분형 펀드, 뭐 TDF 많은데 당연히 대부분의 업권, 그러니까 전 업권에서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좀 업권별로 좀 특이한 것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적 배당형 보험, 펀드하고 좀 비슷하게 굴러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껍데기가 보험이다 보니까 이제 보험사에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펀드 중에서 좀 특이한 펀드로 ETF, 이게 상장돼서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는 펀드죠. 그리고 ETN, 이거는 펀드는 아닌데 ETF하고 비슷하게 상장돼서 거래가 되는 그런 노트를 얘기하고요. 그 밖에 리츠는 이제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인데 일반 부동산 펀드와는 다르게 ETF나 ETN처럼 상장돼서 거래되는 그런 이제 부동산 펀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부 인프라 펀드, 그러니까 뭐 사회 간접 자본 시설에 투자하는 일부 인프라 펀드 중에서도 상장돼서 거래되는 펀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그 IRP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퇴직급여나 혹은 그 근로자께서 노후 자금용으로 마련한 납입한 그 어떤 납입금을 만약에 ETF에 투자하면서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 증권사 IRP가 이제 필수라는 말씀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 표에서도 구분이 돼 있었지만 ETF, 뭐 ETN, 리츠, 상장 인프라 펀드 이런 게 공통점이 주식처럼 상장돼서 거래가 된다는 건데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요. 주식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면 이 상품들에 가입하지 못한다는 의미로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저희 지금 실시간 질문 올라온 것들 중에서도 그리고 사전 질문 올려주신 것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은행 IRP 계좌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ETF 투자는 안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실제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ETF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런 질문들 올라와 있는데 답변 가능할까요? 예, 그럼요. 네네.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난감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가입이 되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그게 안 되시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이거를 되는 쪽으로 이전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IRP는 금융업권 간에 자유롭게 이전이 가능합니다. 요즘에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ETF를 반드시 거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ETF가 거래가 가능한 금융기관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증권사 중에서 이제 그런 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그 금융기관을 찾아서 이전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지금 실적 배당형 이야기 주셨어요. 실적 배당형 상품에도 투자가 가능하고 원리금 지급형에도 투자가 가능하다 말씀 주셨는데 실적 배당형이라는 게 여러분 그 내가 투자를 하고 실적이 나면 그 실적을 배당받는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뭐 손실이 난다고 하면 그 손실에 대한 책임도 투자자가 진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뭐 제한이라던가 제약, 한도 이런 것들이 존재하진 않는지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연금저축하고 IRP가 운용상에서 아마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요. 뭐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뭐 100% 주식형 펀드로도 가입이 가능한데 IRP는 제한이 좀 있습니다. 이건 IRP가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DC형 퇴직연금하고 IRP는 공통적인 운용 제한이 있는데 이게 위험자산 70% 룰입니다. 이거를 살펴보시면 그 주식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뭐 이런 상품들을 위험자산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이게 그 전체 자산의 70% 이상 편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의 자금을 넣으신 분이 있는데 ETF를 사고 싶으세요. ETF인데 주식형 ETF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겠죠. 그러면 1억을 다 사실 수 있는 게 아니라 7천만 원까지만 매수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네, 70%까지는 실적 배당형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나머지 30%는 그 뭐 예금이라던가 혹은 뭔가 원리금 보장이 되는 안전한 상품들로 채울 수 있다. 그게 IRP의 특성이다. 근데 한 가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30%라고 해서 반드시 예금이나 뭐 원리금 보장으로만 가입하실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뭐 주식이 40% 이하로 들어가는 안정형 펀드, 뭐 채권 혼합형 펀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가입이 가능하시고 또 이제 TDF는 주식 비중이 높은 것도 있지만 그런 종류도 30% 안에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이 점은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부연 설명을 네네. 드리면 위험자산 70% 한도를 맞춰주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위험자산 70% 한도 내에서도 내가 리츠를 투자하고 싶다. 그럼 리츠와 같은 특정 법인에 투자하는 종목은 종목당 30%까지만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위험자산 한도를 70%도 맞춰주셔야 되고 리츠 같은 경우는 한 종목당 30% 한도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저희 이렇게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좀 아쉬우니까 실시간 질문 하나만 더 한번 받아보고 정리해보고 순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양희진님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서 스스로 상품들을 운용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런데 예. 곧 퇴직을 한다. 근데 IRP로 이전을 할 때 이 상품들이 다 환매가 돼서 현금이 돼서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 상품들 그대로 다 옮길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질문들 하셨는데 네, 이거 혹시 선임님 이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될까요? 네. 일단 DC에서 IRP로 현물 이전이 궁금하시잖아요. DC 사업자와 DC 금융회사죠. DC 연금 사업자와 IRP 연금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일단 현물 이전이 안 되고 DC에 가지고 있던 상품을 모두 매도하셔야 돼요. 근데 동일 금융기관이다. 뭐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 증권 DC 가입하셨는데 미래에셋 증권의 IRP로 퇴직금을 받으신다 하시면 대부분의 상품이 현물 이전이 가능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금융회사별로 현물 이전이 가능한 상품의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신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컴팩트하게 IRP 이런 분들이 알아야 한다 3가지 그 필요를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첫 번째, 노후자금 저축 여력이 400만 원 이상이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세제 혜택을 받고 싶다,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직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IRP에 퇴직급여 받으셔서 퇴직 소득세도 아끼시고 혹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연금저축에서는 찾을 수 없는 리츠나 인프라 펀드처럼 보다 다양한 상품으로 자산 배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IRP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시간이 한 8시 40분 가까이 되었는데요. 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나는 연금 얼마나 알고 있지? 체크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네, 저희가 지금 실시간 채팅창이나 여기 화면 아래 설명란 보시면 연금 이해력 테스트도 하시고 상품도 타실 수 있는 이벤트 페이지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네, 확인하시고 참여하시고 추첨 통해서 선물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가 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들 정말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저희가 다 다뤄보지 못했지만 저희 세미나 특징 아시죠? 저희가 이 질문들 잘 추려서 이후 동영상 유튜브 방송 통해서 AS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시고요. 네, 이렇게 저희가 1, 2, 3부에 걸쳐서 준비한 순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들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연금 이해력 높이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보다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 대상 종목의 가치는 해당 종목 발생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비교적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종목의 가격 변동에 의해 원금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 투자 시에는 투자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채권의 가치는 이자율 등 여러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할인율이 함께 상승함에 따라 그 가치가 하락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채권 투자 시에도 투자 원금의 손실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환율 변동 위험 경감을 위한 환해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환해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와 해당 국가 통화 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외국 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낮아지면 이로 인한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원화 가치로 환산했을 경우에 가치 상승이 발생하나 반대로 환해지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해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환해지 거래 상대방의 거래 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의 거래가 일시적 혹은 상당 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등 환해지 전략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거래가 전액 실행되지 못하거나 환율 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환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보유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해지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 가치의 변동, 유동성 비율 등 집합투자기구의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환해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해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해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종목의 발행회사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장외 파생 상품 투자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금 전액의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 없이 자본시장법 제233조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전환대상 집합투자기구를 모집합투자기구로 하는 자집합투자기구로 전환, 즉 모펀드 이전될 예정이며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 없이 1번 이미 해지하거나 2번 소규모 펀드 합병 방식 또는 모펀드 이전 방식에 의하여 이 투자 신탁의 전환 대상 집합 투자 기구와 합병하거나 동집합 투자 기구의 자집합 투자 기구가 될 예정입니다. 1. 투자 신탁을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 신탁의 원본액이 15억 원 미만인 경우 2. 투자 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 신탁의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3. 투자 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 신탁의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기타 투자 위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 설명서 또는 간이 투자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 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 상품은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실적 배당 상품이며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 대상, 환매 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탁재산을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 신탁은 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 대상 종목의 영업 환경, 재무 상황 및 신용 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따른 비체계적 위험은 시장 위험과 달리 분산 투자로도 회피할 수 없는 위험이므로 투자 종목에 대한 정기적 분석 및 점검을 통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를 추구하지만 개별 주식에 대한 위험이 실제 발생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 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증권시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투자 상품은 환율 변동에 따라 외화자산의 투자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사유 발생 시 및 투자 신탁재산의 매각 불능과 투자자의 이익 또는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기타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 중 투자 참고 및 예측 자료는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향후 결과를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탁재산은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세 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금 펀드는 중도 해지 시 또는 연금 이외 방법으로 수령 시 기타 소득세 과세 등 세제 혜택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 대상 종목의 가치는 해당 종목 발생회사의 영업 환경, 재무 상황 및 신용 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비교적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종목의 가격 변동에 의해 원금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 투자 시에는 투자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채권의 가치는 이자율 등 여러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할인율이 함께 상승함에 따라 그 가치가 하락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채권 투자 시에도 투자 원금의 손실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환율 변동 위험 경감을 위한 환해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환해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와 해당 국가 통화 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외국 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낮아지면 이로 인한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원화 가치로 환산했을 경우에 가치 상승이 발생하나 반대로 환해지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해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환해지 거래 상대방의 거래 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의 거래가 일시적 혹은 상당 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등 환해지 전략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거래가 전액 실행되지 못하거나 환율 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환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보유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해지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 가치의 변동, 유동성 비율 등 집합투자기구의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환해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해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해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종목의 발행회사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장외 파생상품 투자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금 전액의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 없이 자본시장법 제233조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전환대상 집합투자기구를 모집합투자기구로 하는 자집합투자기구로 전환, 즉 모펀드 이전될 예정이며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 없이 1번 이미 해지하거나 2번 소규모 펀드 합병 방식 또는 모펀드 이전 방식에 의하여 이 투자 신탁의 전환 대상 집합 투자 기구와 합병하거나 동집합 투자 기구의 자집합 투자 기구가 될 예정입니다. 1. 투자 신탁을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 신탁의 원본액이 15억 원 미만인 경우 2. 투자 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 신탁의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3. 투자 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 신탁의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기타 투자 위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 설명서 또는 간이 투자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 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 상품은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실적 배당 상품이며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 대상, 환매 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탁 재산을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 신탁은 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 재산의 가치는 투자 대상 종목의 영업 환경, 재무 상황 및 신용 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따른 비체계적 위험은 시장 위험과 달리 분산 투자로도 회피할 수 없는 위험이므로 투자 종목에 대한 정기적 분석 및 점검을 통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를 추구하지만 개별 주식에 대한 위험이 실제 발생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 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로 인하여 기초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증권시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투자 상품은 환율 변동에 따라 외화 자산의 투자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사유 발생 시 및 투자 신탁 재산의 매각 불능과 투자자의 이익 또는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기타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 중 투자 참고 및 예측 자료는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향후 결과를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탁재산은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세 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금 펀드는 중도 해지 시 또는 연금 이외 방법으로 수령 시 기타 소득세 과세 등 세제 혜택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